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야기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인생 여정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 눈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결국 진정한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결말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인내심과 사랑의 힘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으로 느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가진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큰아들은 의사라서 현재 대학병원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요. 딸은 아직 대학생인데 로스쿨 준비 중이에요. 두 아이 다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모른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소란 한 번 썩인 적이 없고요. 알아서 자기 앞가림도 스스로 척척하는 애들이에요. 덕분에 주변에선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부러워들 하죠. 그만큼 제가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삼시세끼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들만 먹였고요. 아이들 교육 문제도 따로 공부하고 또래 엄마들과 정보 교환하면서 열심히 뒷바라지 했거든요. 그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 개인적인 시간이 아예 없었을 정도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따라하려고 해도 못 따라하겠다면서 혀를 내두르기도 했죠. 제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열과 성을 쏟은 건 아무래도 콤플렉스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5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도 있거든요. 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맞는 삶을 살았네요. 전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제 자식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전 남편과 시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에도 남자 잘못 만나 팔자 꼬인 분들 많으시죠? 제가 딱 그랬어요. 전 남편에게 깜빡 속아 사기나 다름없는 결혼을 했죠. 뒤늦게 알게 된 그 인간과 시가 식구들의 충격적인 비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을 정도였네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친정엄마 덕분에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고요. 나름 통쾌하게 복수도 했답니다. 이쯤에서 의아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람이 갑자기 엄마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가 보육원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보통의 고아들처럼 부모님에게 버림받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끔찍한 비극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5살이 됐을 무렵장터에 놀러 갔다가 그만 엄마 손을 놓치는 바람에 미아가 된 거예요. 너무 어릴 때 일이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서, 실종아동보호소 등 여기저기를 떠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 보육원에 몸을 위탁하게 됐죠. 처음엔 보육원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5살 꼬마 어린애가 갑자기 가족의 품을 떠나 고아가 됐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한 달 넘게 울며불며 엄마만 찾았던 것 같아요. 충격으로 실어증이 생겨 반벙어리가 되기도 했었네요. 지금도 그때의 후유증 때문인지 말이 조금 어눌한 편이에요.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어쨌든 보육원에선 그다지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 사귄 적이 없었네요. 그렇게 살다가 성인이 돼 보육원을 졸업하게 됐을 땐 어찌나 막막하던지요. 그쯤엔 가족을 다시 찾는 건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더라고요. 그냥 잠들면 영원히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어리석은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남자친구 덕분이었어요. 당시 보육원을 졸업한 저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시내에서 하숙을 했었는데요. 그때 옆방에 살던 남자와 오며 가며 말을 섞다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된 상태였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연상이었고요. 인근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서일까요? 그는 뭘 하든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는 저와 달리 땅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었죠. 사실 처음엔 남자친구에게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숨겼어요.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알면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자친구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사귄 지 2년 만에 저는 제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오빠가 헤어지자고 해도 받아들일게. 내가 잘못한 거니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가 저를 버릴까봐 너무 두려웠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생전제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던 사람인데 눈시울이 잔뜩 붉어져서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이 바보야. 설마 내가 그깟 걸로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어. 나야말로 미안해. 진작 눈치 못 채서.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남자친구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내가 너 잃어버린 가족이 될게. 재훈아, 나 학교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바로 결혼하자. 그런 제게 남자친구는 다짐하듯 프로포즈를 했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캄캄한 암흑뿐인 삶을 살던 제게 처음으로 꿈이란 게 생긴 날이었죠. 그 뒤로 저희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졌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다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 취업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줬죠. 남자친구는 약속대로 취업하자마자 바로 제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갔죠.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제법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제 존재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고아라는 것까지 말이죠. 그래도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긴장해서 실수라도 할까봐 약국에서 청심환까지 사먹고 갔었네요. 다행히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우리 재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모 없이 혼자 사느라 많이 힘들었죠. 앞으로는 나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요. 나도 민서를 내 딸처럼 귀하게 여길 테니까 하시더군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전 간신히 울음을 꾹 참고 고개를 꾸벅 숙였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재훈 씨에 비해 부족한 게 많은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정말 잘할게요. 부족한 게 많기는 무슨. 이렇게 예쁘고 착한 민서가 우리 아들 색시가 돼준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한 식구가 돼서 차례봐요. 알았죠? 그 뒤로는 모든 게 일사천리였어요. 시부모님도 하루빨리 저희가 결혼하길 바래서 인사를 드린 지 반년 만에 식을 올렸죠. 남편도 저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는데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서일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잘 지낼 자신이 있었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마냥 완벽해 보이는 시가에 남모를 비밀이 있을 줄은 말이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악몽은 시작됐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 그 시작이었죠. 글쎄,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운전하는 내내 영 집중을 못하고 계속 시계만 보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시부모님께 말씀드린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비행기 연착 때문에 좀 늦게 출발하긴 했거든요. 아버지가 시간이 좀 엄격하신 분이거든. 늦는 걸 정말 싫어하셔. 남편이 변명처럼 그렇게 덧붙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죠. 어쨌든 안전운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허둥지둥 놀라며 손을 내저으더군요. 안 돼, 우리 아버지 그런 핑계 대는 걸 더 싫어하시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든 빨리 가볼게.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비행기가 연착돼서 늦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핑계도 아니잖아. 내가 잘 말씀드릴게 마이. 글쎄, 안 된다니까. 제가 핸드폰을 꺼내 드리려고 하자 남편이 됐든 빽소리를 지르더군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생전 저에게 언성 한번 높인 적 없는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다급하게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라 어쨌든 지금부턴 운전에만 집중할 테니까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리지 마. 잘하면 시간 맞춰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일 만들 거 없잖아. 부탁할게.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뭐라고 더 말할 수 없더라고요. 남편이 소리를 질러서 놀라기도 많이 놀란 상태였고요. 결국 저는 그냥 말없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가에 도착했을 땐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은 상태였어요. 이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 정도는 사실 한국에서 늦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더군요. 평소 제 앞에서 늘 위풍당당하던 사람인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떨어?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들어가자. 남편은 저를 거의 잡아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시부모님과 시누이 지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해 주더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많이 기다리셨죠. 남편은 대뜸 꾸벅 고개를 숙이고 사과부터 했어요. 덩달아 저도 같이 고개를 숙였죠. 그러면서도 내심 아버님이 아무리 시간에 엄격해도 설마 10분 늦은 걸로 화내겠어. 이건 왜 이렇게 오바를 하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고개를 드니 시아버지는 물론 늘 자유롭게 웃고 계시던 시어머니까지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너희 아버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이제 오면 어떡하니? 사람 피 말리는 것도 아니고. 특히 민서 너. 오늘 정식으로 시가에 들어오는 건데 좀 더 서둘러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콕 집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연착된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부모님 앞이니 뭐라고 말은 못하고 다시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시아버지가 입을 열더군요.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얼른 밥부터 차리거라. 시장에서 돌아가시겠다. 딱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거실로 가버리시는데 가뜩이나 살얼음 같던 분위기가 한층 더 싸늘해졌죠. 그 순간 느꼈네요. 시어머니와 어린 시누이는 물론 남편까지 시아버지에게 꼼짝을 못한다는 게요. 단순히 집안의 가장을 어려워하는 느낌과는 달랐어요. 다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보듯이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더군요. 민서야, 그렇게 서있지 말고 저녁부터 차리자꾸나. 너희 시아버지 제때 끼니 못 챙기면 속 쓰려 하시거든. 어머님,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시어머니의 재촉에 전 짐도 제대로 못 풀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조한 마음에 너무 서두른 탓일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손발을 맞췄기 때문일까요? 막상 차려진 밥상은 엉망이었어요. 밥은 너무 질어졌고 반찬들은 간이 맞지 않았죠. 공포는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왜 그리도 무섭던지요. 저도 모르게 다른 식구들처럼 시아버지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시아버지가 식당을 하셔서 맛에 까다롭다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국을 한 숟가락 뜨자마자 팍 인상을 쓰시더군요. 국이 왜 이렇게 맹탕이야? 민서야, 너 지금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냐? 죄송해요, 아버님. 너무 급하게 만드느라 그게... 소금 좀 넣어 드릴까요? 된장국이 무슨 설렁탕이야. 식탁에서 소금을 쳐서 먹... 그리고 국만 문제인 줄 알아? 밥도 죽이랑 구별도 안 될 만큼 엉망이구만. 너네 어미 애비 없다고 집에서 밥 한 번 안 해먹냐? 시아버지의 선을 넘는 모욕적인 말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심장이 땅끝으로 뚝 떨어진 느낌이었죠. 결혼 전에 만나는 자리에선 늘 별 말씀 안 하고 조용히 계셔서 과묵하긴 해도 나쁜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제 착각이었던 거죠.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행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밥맛 떨어져서 도저히 못 먹겠다. 임자, 가서 술이나 좀 가져와. 오. 시아버지는 옆에 있던 시어머니에게 대뜸 술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머뭇거리던 시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소주를 한 병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시누이 지연이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렸고요. 결국 식탁엔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만 남게 됐죠.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됐든 제게 술잔을 내밀더군요. 민서야, 너 술 한 잔 따라 보거라. 얼떨결에 소주를 따서 거기에 술을 따랐죠.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원샷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글쎄,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가 따라주니 술맛은 더 낫구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남편을 곁눈질 했는데 이게 웬걸, 남편은 말없이 식당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철저한 외면이었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연애 시절 내내 남자답게 저를 리드하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게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연거푸 술을 들이마셨고요. 저는 졸지에 시아버지의 술 시중을 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술병이 텅 비었어요. 이제 일어나시려나 싶었는데 시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냉장고에 없으면 베란다에 있을 거야. 중간에 끊기면 술맛 떨어지니까 빨리 평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마셔도 되나 싶었지만 일단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술이 없기에 시아버지 말씀처럼 베란다로 향했죠. 그리고 베란다 문을 연 순간 전 경악스러운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베란다 한켠에 술이 괴짝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 맞은편엔 빈 공병이 수북했죠. 그제야 알겠더군요. 시아버지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려. 맞아요. 시아버지는 애주가를 넘어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시부모님이 가게를 마감하고 집에 오면 밤 10시였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주를 3병 이상 마셨죠. 남편과 다른 가족들은 익숙한지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말리지 못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술에 취한 시아버지는 폭군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평소엔 그냥 성정이 좀 까탈스러운 노인네네 하는 정도였지만 알코올만 들어가면 정도가 심해졌어요. 집에 먼지 한 톨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상욕을 서슴지 않았고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거나 술이 모자라면 그대로 밥상을 엎어버리는 것도 예사였죠. 무엇보다 골치 아픈 건 시아버지는 술을 마실 때 꼭 옆에 시중될 사람을 앉혀놓는다는 거였어요. 잔이 빌 때마다 술을 따라줘야 했고요. 옆에서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해줘야 했죠. 시아버지가 원할 땐 같이 대작도 해줘야 했고요. 언젠가부터 시가 식구들은 시아버지의 술 시중 상대를 저로 콕 찍어놓고 나 몰라라 했어요. 남편과 시누이 지연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피하기 일쑤였죠. 그쯤 되니 아무리 눈치 없는 저라고 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고아에 가진 거 하나 없는 저를 환대해준 시가 식구들, 그리고 시아버지의 술 문제에 대해 한마디 언질도 주지 않은 남편. 저는 남편을 붙잡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일부러 나한테 시아버지 얘기 안 한 거야? 처음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발뺌하던 남편도 제 계속된 추궁에 결국 시인하더군요. 미안해. 부모 욕은 내 얼굴에 침 뱉기잖아.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또 당신이 알면 나랑 결혼 안 해줄까봐 무섭기도 했고. 사실 당신 만나기 전에 오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고 대학만 졸업하면 바로 결혼할 생각이었지. 근데 걔가 아버지 술 문제 알고 바로 결혼 못하겠다고 나 찼거든. 그럼 어머님이 나 별 반대 없이 받아주신 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 전 여자친구하고 다르게 순하고 참한 것 같다고. 아버님 술 문제가 없었어도 어머님이 나를 허락하셨을까?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나 다름없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남편은 그저 계속 사과만 하더군요. 미안해. 그래도 집에 새 식구 들어오면 덜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솔직히 아버님 지금 상태는 병원 가보셔야 할 수준이야. 아주 위험하다고. 행여라도 아버지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랬다가는 사달 날 테니까. 허구한 날 아버님 술 시중 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술만 취하면 나한테 며느리 없이 자랐다면서 막말하는 건 기본이고 조금만 수틀린다 싶으면 바로 술상부터 엎어버려. 어머님은 가게에 힘들다고 나 몰라라 하시고 당신하고 지연이도 그렇고. 내가 욕바지야. 아버님 주사랑 행패 받아주는 욕바지냐고.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당신만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조금만 참아. 나 올해 상여금 나온 거 모으고 하면 내년에 분가할 수 있을 테니까. 남편이 약속한 분가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남편 다니는 회사가 나름 이름 있는 유명한 곳이라 벌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2년 정도만 바짝 모으면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하지만 마치 하늘에서 제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시험이라도 하듯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당시 시부모님이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는데요. 5 식구의 살림을 온전히 혼자 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보시기엔 제가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것 같았나 봐요. 언젠가부터 제게 같이 가게로 나와 일을 도우라며 눈치를 주더군요. 특히 시어머니가 유독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가게에서도 제가 시아버지의 욕바지 역할을 하길 바랐던 것 같아요. 내가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도통 살림이 늘질 않는구나. 내가 가게 일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예 너도 같이 가게로 나오는 게 어떻겠니? 임신 준비하겠다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아직 소식도 없잖아. 집에서 혼자 심심하게 있을 바엔 나랑 같이 가게 나가서 살림이나 배우는 게 좋지 않겠어.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물어보는 거지. 말만 그럴 뿐 실상은 강요나 다름없었어요. 친정도 뭣도 없는 고아 며느리인 제가 거기서 어떻게 싫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전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시부모님을 따라 가게로 출근하게 됐죠. 살림을 가르친다는 건 역시나 뻔지르르한 핑계에 불과했어요. 시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가게 일을 떠넘기셨죠. 제가 가게로 나가게 된 이후 직원 2명을 잘랐다면 말 다 했죠. 하루 종일 바닥에 엉덩이 한번 못 붙이고 홀서빙하랴, 설거지하랴, 죽어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또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얄미운 시누이 지연이도 제 사정을 봐주긴커녕
오히려 일거리만 늘렸네요. 아니, 내 원피스 안 빨았어요. 그거 내일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얼른 빨아서 드라이기로 말려줘요. 지연아, 내가 지금 저녁도 차려야 하고 베란다 청소도 해야 해서 그냥 내일만 다른 옷 입고 가시면 안 될까요? 아, 싫어요. 전 그 원피스 아니면 안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말 좀 똑바로 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제가 어릴 때 부모 잃은 충격으로 실어증을 앓았던 걸 시가 식구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게 제 발음을 가지고 조롱하곤 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그때 정말 실감했네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달라지는 게 없으니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나 봐요. 언젠가부터 저희 부부는 서로 사적인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요. 스킨십도 아예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뿐인 부부가 된 거죠.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도 남편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도 없겠다. 자연스럽게 저는 이혼을 꿈꾸게 됐죠. 그런데 참 바보 같죠. 막상 이혼하고 혼자 살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늘 혼자였던 제게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으니까요. 남편 없이 제가 홀로서기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죠. 넓은 우주에 툭 떨어진 한 톨의 먼지처럼 혼자인 그 고독함을 저는 끔찍할 만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로 출근해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누군가 했더니 제가 잘 안 보육원 원장님이었어요. 원장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셨죠? 반갑게 인사하는 제게 원장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너희 엄마 찾은 것 같다. 신원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정황상 확실한 것 같아. 이 혜진 여사님도 25년 전에 장터에서 5살 난 딸을 잃어버렸다는구나. 한번 만나볼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젠 얼굴조차 희미한 엄마가 내 앞에 나타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과 시가 식구들에게 얘기해야 하나 고민하다 일단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제 엄마일 수도 있는 그분은 저를 만나기 위해 저희 동네까지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게에서 가까운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죠. 태어난 첫 가게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 병원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였던 커피숍으로 향하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심장이 쿵쾅대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커피숍 문을 열자 보육원 원장님이 반겨주더군요. 그 옆엔 웬 중년 여성이 함께였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우리 엄마라는 걸. 민서야, 너 민서 맞니? 땡땡동 살던 박혜진하고 김민서 딸 민서 맞지? 엄마는 제가 잊고 있던 진짜 이름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 순간 잃어버렸던 기억이 물밀듯이 몰아치더군요.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았던 기억, 엄마가 매일 아침 제 머리를 묶어주셨던 기억, 그리고 밤마다 저를 끌어안고 자장가를 불러줬던 기억까지. 저는 통곡하듯 울며 엄마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왔어? 왜? 미안하다, 민서야. 미안해. 엄마가 그때 그 장터에서 내 손을 놓는 게 아니었는데 이 엄마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그날 이후로 사는 게 아니었어. 내가 어디선가 엄마를 찾으면서 헤매고 있을 거 생각하면 뭘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어.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는 거지. 그래. 어디 보자. 내 딸아. 세월도 참 야속하지. 언제 이렇게 큰 누가 그렇게 엄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이, 요크 만들고라요. 보육원 원장님의 말에 저희 모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20년 넘게 쌓인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슬프게도 아버지는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양반이 죽기 전까지 내 이름을 부르다 갔어.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다고 했었는데 이제야 편히 가겠구나. 널 정말 그리워했는데 화장했다고 했지. 인사드리러 가자. 그래, 그러자. 민서, 넌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원장님한텐 결혼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남편은 잘해주고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의 뜻밖의 질문에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걱정시키지 않으려면 잘해준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반응을 본 엄마의 얼굴이 대번에 어두워졌어요. 왜? 남편이 잘못했지. 너 구박하고 그랬던 거니? 그런 거 아냐, 엄마. 그게 아닌데 왜 대답을 못해? 고민하던 저는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어요. 시아버지의 술 문제며 고된 시집살이, 그리고 남편의 철저한 외면까지. 제 얘기를 듣는 내내 엄마는 몇 번이나 자기 가슴을 쳤어요. 민서야, 너 그 집에서 당장 나와. 아니, 오늘부터 들어가지 마.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랑 아빠, 그동안 너 찾으면서 못해줬던 거 다 해주려고 정말 죽어라 일했어. 너희 아버지 회사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자재 회사 차려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기계만 돌렸지. 덕분에 회사도 엄청 커졌고 엄마 앞으로 건물도 몇 개 있어. 너 그런 데서 그런 취급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당장 이혼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 저에 대한 죄책감으로 죽어라 일만 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기도 했죠. 저는 남편과 이혼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원래 그 인간이 나한테 분가 약속했었거든. 올해 안에 꼭 하겠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오늘 남편하고 얘기해볼게. 당장 따로 나가 살자고.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이혼할게. 혼자서 괜찮겠어? 엄마가 같이 갈까? 아니야. 아직 남편도 시부모님도 내가 엄마 다시 찾은 거 몰라. 오늘 만난다는 말도 안 했고. 내가 먼저 가서 잘 풀어볼게. 저는 걱정하는 엄마를 뒤로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분가 얘기를 꺼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푹 한숨부터 쉬더군요. 또 그 얘기야. 나 피곤해.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또 언제? 분명 올해 안에 분가하겠다고 했잖아. 돈도 모일 만큼 모인 거 아는데 왜 자꾸 피하는 거야? 내가 피하긴 언제 피했다고. 그래, 피하고 있잖아. 올해 안에 이사하려면 지금부터 집 알아봐도 늦는다고. 사실 당신, 아버님이 무서워서 그러지 뭐.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됐어. 더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해. 제 선언과도 같은 말에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뭐? 이혼? 지금 겨우 분가 안 해준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겨우가 아니야.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도 알면서 그런 말을 해. 솔직히 당신도 편하지. 내가 살림해줘. 가게 나가서 일해줘. 시한폭탄 같은 아버님 막아줘. 그래서 분가도 안 하려는 거 아냐.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그리고 당신
사실은 아버님한테 꼼짝도 못하잖아. 분가 얘기 꺼내는 게 무서워서지. 자기 무서워한다고 와이프 죽어나는 꼴 모른 척하는 거 진짜 쓰레기 같아. 너무 비겁하고 역겹다고. 시아버지는 남편의 약점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전곡으로 찌르자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죠. 누가 누굴 무서워한다고 그래? 비겁, 쓰레기. 이게 보자 하니까 너도 내가 우습냐? 내가 나하고 이혼하면 뭐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천에 고아를 걷어다가 결혼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지. 시아버지 수발 좀 드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유난이야. 내가 언제 유난 떨었다고 그래.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제 볼에 불이 번쩍이더군요. 맞아요. 남편이 달려와 제 따귀를 때린 거였어요. 설마 남편이 폭력을 쓸 줄은 몰랐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이성을 놓은 짐승처럼 저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죠. 그렇게까지 소란이 일었으니 밖에 안 들렸을 리가 없겠죠. 정신을 차려보니 시가 식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더군요. 재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오빠 미쳤어. 놀란 시어머니와 시누이 지연이가 황급히 달려와 저를 일으켰죠. 남편은 움찔한 것도 잠시. 이내 저와 있었던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고쳐 일러 바쳤어요. 이 사람이 맞을 짓 했어요. 분가 안 시켜준다고 이혼하겠다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자 문가에 잠자코 서 있던 시아버지가 눈에 불을 켜더군요.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뭘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버지. 고아인 거 불쌍해서 걷어주고 공짜로 먹이고 재워줬더니만 은혜도 모르고.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자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됐어요. 시아버지가 화가 났다는 걸 안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예휴. 부부 사이 일은 내가 참견할 게 아니니까 알아서 하거라. 시간 늦었으니까 적당히 하고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올라갔고요. 시누이 지연이도 불똥이 튈까 겁이 났는지 허둥지둥 자기 방으로 올라가더군요. 먼저 이혼을 입에 올렸. 그것도 뭐 나 때문에 못 살겠어서 그러는 거라고. 자세히 보니 이미 시아버지는 술을 한 잔 걸친 상태였어요. 저를 억지로 끌어당기는데 알코올 냄새가 진하게 풍기더군요. 배은망덕한 계집애. 너 같은 건 복날 개 패듯이 맞아도 정신 차리지. 저는 두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명령에 잠시 당황하던 남편이 이내 저를 향해 다가오더군요.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더라고요. 전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그제야 흡족해 하더군요. 그래,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나 보구나. 한 번만 더 이혼이니 분간이 헛된 소리하면 또 혼날 줄 알 거라. 그렇게 시아버지는 방을 나갔어요. 아마 또 거나하게 술이나 퍼마시겠죠? 너무 끔찍하고 역겨웠어요. 그 사이 남편은 흥분이 좀 가라앉았던가 봐요. 제 눈치를 보다 뒤늦게 잘못했다고 매달리더군요. 여보,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했어. 당신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바람에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난 당신하고 절대 못 헤어져. 내 맘 알지? 제가 아무 말 안 하자 남편은 거실로 나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하더군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 몸에 피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는 남편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민서야, 왜 그래? 왜 울어? 너 무슨 일 있니? 엄마, 이혼하자니까 그 인간이 나 때렸어. 너무 아파. 뭐?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엄마 바로 갈 테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얼마나 있었을까요? 어느새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일어난 시어머니가 저를 찾더군요. 아침 차리라면서 말이죠. 어제 제가 맞는 꼴을 뻔히 봤으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에 나갔을 때였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군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 선 맞은편에 있던 시어머니가 바로 인터폰을 받더군요. 누구세요? 저 민서, 아니 영숙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무슨... 우리 며느리는 고아인데 우리 딸이 왜 고아예요? 일단 문부터 여세요. 안 그러면 동네 창피한 일 당하실 겁니다. 엄마의 협박 아닌 협박의 시어머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그 사이 저는 얼른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제일 먼저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 뒤로 덩치가 산만한 남자들 열댓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 오더군요. 엄마가 따로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었죠. 당황한 시어머니가 그제야 남편과 시아버지를 소리쳐 부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 지연이까지 놀라서 달려나왔죠. 당신들 뭡니까? 누군데 이렇게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야. 당황한 시아버지의 항의에 엄마는 태연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사돈. 저 영숙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뭐요? 엄마. 네. 저희 딸이 보육원에서 자란 건 아시죠? 그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아가 돼서라는 것도요. 제가 그동안 저희 딸 찾으려고 사방팔방 안 돌아다닌 데가 없고 경찰이니 사설 탐정이니 안 써본 게 없는데요. 이제야 이렇게 제 딸을 찾았네요. 엄마의 말에 시가 식구들은 입을 떡 벌렸어요. 남편은 제 몸에 남은 간밤의 상처를 보곤 움찔하더니 다가와서 다정하게 옷가지를 여며주는 척 하더군요. 당신은 왜 엄마 찾은 거 말 안 했어? 깜짝 놀랐잖아. 그 가짜 연극질의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전 남편의 손을 사납게 밀쳐냈죠. 그 사이 시아버지는 엄마에게 다시 입을 열더군요. 의사정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오셔야지. 이렇게 경우 없이 쳐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딸이 사위한테 얻어맞고 다 죽어간다는데 경우까지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의 반문에 시부모님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제가 맞은 것까지 얘기했을 줄은 몰랐던가 봐요. 먼저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가 황급히 변명을 시작했죠. 아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다니. 아이, 그냥 좀 다툰 것뿐입니다. 이미 딸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냥 좀 다툰 건지 아닌 건지는 법정에서 가려보고 일단 저는 제 딸 데리고 가겠습니다. 법정이요? 지금 고소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돈댁도 미리 변호사 선임해두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돈 하나는 참 많았어요. 그동안 하나뿐인 딸 잃어버리고 돈 쓰는 재미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좀 돈 쓸 맛이 나겠네요. 제가 사업하고 있어서 법조계 아는 지인들도 많거든요. 사위, 아니 그대가드님, 반드시 콩밥 먹게 해드릴 테니까 각오하세요. 가자. 민서야, 이리 와. 엄마가 톡질수록 사설 경호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제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저를 에스코트 하더군요. 남자들의 위협적인 덩치의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내어줬어요. 강력 약 강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사돈 엄마는 당당하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죠. 그렇게 크게 안 다쳤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멍든 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발목은 미세하게 금까지 간 상태였죠. 그걸 안 엄마는 자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더 빨리 널 찾았어야 하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저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런 건데. 나 어릴 때 엄마랑 아빠 다시 만나는 상상 진짜 많이 했거든. 꼭 좋은 남자 만나서 예쁜 애기 낳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생각했었는데. 미안해. 엄마. 나야말로 너무 미안해.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도 저도 두 눈이 퉁퉁 부어 있더군요. 전 그런 엄마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서로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하자. 앞으로는 사과할 일 만들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고마워라는 말만 할 수 있게. 알았지? 그래. 엄마만 믿어. 민서야. 내가 너 꼭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엄마는 시가 식구들에게 예고한 대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줬어요. 이혼 소장과 함께 고소장이 날아가니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손을 올린 건 내가 잠깐 미쳤었던 게 분명해. 당신도 알잖아. 그동안 내가 살면서 언제 당신한테 손 올린 적 있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잖아. 실수였다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사는 거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남편의 그 파렴치한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실수? 그래. 당신이 나 직접적으로 때린 건 그때가 한 번이었지. 근데 직접 때려야만 폭력이야. 그동안 당신은 말로, 그 끔찍한 무심함으로 몇 번이고 나를 때렸어. 당신 잘난 부모도 마찬가지고. 난 그 집에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죽고 또 죽었다고. 난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꼭 법적 처벌받게 할 거야. 제 악에 바친 모습의 남편은 정말 두려웠나 봐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더군요. 하지만 한 번 닫힌 제 마음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죠. 제 복수, 아니 엄마의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이 장사한다는 걸 안 엄마는 바로 그 앞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시가에서 파는 가격에 반값의 음식을 팔기 시작했죠. 시가 외출이 반토막이 난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뭐, 이런 상도덕 없는 경우가 다 있냐고 항의하던 시부모님은 그 배후에 저희 엄마가 있다는 걸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왜요? 대한민국 자유국가 아닙니까? 제가 제 가게에서 뭘 얼마에 팔든 그게 사돈댁하고 무슨 상관이죠? 억울하면 더 싸게 파시든가요? 아, 참고로 업종 바꾸거나 다른 가게로 이전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업종 바꾸면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가게 옮기시면 무슨 수를 써서든 따라갈 테니까. 아니, 사부인,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저희더러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제가 언제 죽으라고 했나요? 전 그냥 사돈댁 하는 장사에 장난질 좀 치는 것뿐인데 그 정도는 당신들이 저희 딸에게 한 짓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엄마의 엄정한 태도에 시부모님은 두려웠던가 봐요. 결국 저를 따로 불러내 싹싹 빌더군요. 그렇게 두렵게 느껴졌던 시부모님마저 제 앞에 무릎 꿇는 걸 봤을 땐
정말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폭군 같던 시아버지도 다 늙은 생쥐처럼 보이더군요. 민서야,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어른으로서 모범적인 모습만 보였어야 하는데 그놈의 술이 웬수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술을 끊으마. 다시는 한 방울도 입에 안 댈 테니까 제발 가게만큼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 우리가 한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게다. 네, 그럴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술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술을 감당도 못할 만큼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아버님 같은 사람이 문제지. 아버님, 제가 지금이라도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데요. 꼭 병원 가보세요. 그렇게 술 하나도 조절 못하는 거 병이니까?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전저를 붙잡는 시부모님을 뿌리치고 그대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처도 바꾸고 다시는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죠. 결국 시부모님의 가게는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어요. 또 남편과의 법적 소송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네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덕분일까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돼 이혼할 수 있었던 건 물론이고요. 가정폭력 소송도 그 시절엔 드물게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고작 1년 6개월형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법의 철퇴를 맞게 한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복역 후 혹시라도 해코지를 할까봐 두렵기는 했는데요. 제게 엄마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겨서일까요? 남편과는 법적 다툼이 끝난 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친척분에게 듣기로는 시가 식구들과 함께 먼 시골로 도망치듯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징역까지 살았기에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대요. 남편은 새 직장 구할 생각도 않고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요. 점점 자기 아버지 닮은 꼴이 돼가고 있다더군요. 연로하신 시부모님은 힘도 못 쓰고 그런 남편에게 잡혀 살고 있답니다. 하고 있다는 농사일도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인가 봐요. 시어머니가 간간히 남의 집 일을 해 푼돈을 벌고 있다 하더군요. 결혼을 준비 중이던 시누이 지연이도 이런 가정사가 알려져 파혼당했고 말이죠. 시가 식구들의 말로를 보면 하늘이 마냥 무심하진 않구나 싶답니다. 반면에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사실 이혼 후 몇 년간은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는데요. 엄마가 곁에서 성심성의껏 절 돌봐주셨어요. 덕분에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답니다.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했네요. 남편은 엄마 지인분의 조카였는데요. 소개로 만나 결혼하긴 했지만 부부 금실은 참 좋았어요. 남편이 천성적으로 밝고 애정 표현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아직도 신혼이냐면서 주변에서 놀릴 정도예요. 이러다 늦둥이 낳는 거 아니냐면서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은 아직도 셋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답니다. 걸핏하면 애들 동생 만들어 주자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니 정말 못 말리죠. 엄마도 아직 정정하세요? 저보다도 더 기운이 좋으셔서 지인들과 모임도 자주 가고요. 필라테스며 요가 같은 운동도 꾸준히 하신답니다. 그리고 저녁엔 꼭 저희 집으로 퇴근해서 같이 밥을 먹어요. 하루라도 제 얼굴을 안 보면 불안하잖아요. 남편도 엄마와 제 사연을 알기에 다 이해해줘요. 참 고맙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렇다면 전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이겠죠. 비 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진다잖아요.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